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유정입니다. 제1회 오리엔탈 뷰티 컨퍼런스에 초대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저희 김효철 학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가 이제는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는 노처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했고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결혼도 못한 것이 어디 와서 산모 관리 강의하냐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선 저는 제가 1996년부터 99년까지 제가 영국에 있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른 것을 공부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산모 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학교 졸업하려면 이렇게 논문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이제 주제를 그걸로 잡았었는데, 우선 그때 시절에 굉장히 저는 우선 저한테는 충격이었었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정책이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남편이랑 아내가 이제 손을 잡고 우리나라로 얘기하게 되면 보건소를 갑니다. 그래서 그 테라피스트 분이 그 아내하고 특히 남편에게 산모 관리에 대한 테크닉이나 관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특히 모바일 테라피라고 이제 부르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드나 이런 거를 차에다 싣고 산모가 있는 곳으로 이제 직접 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가호 방문해서 이제 테라피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출산을 위한 그런 테라피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선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미혼이었습니다. 아직도 미혼이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약 2년간 저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저희 이제 사이드 잡으로 제가 산모 전문 피부 관리실을 서울에 있는 그 선릉역 지하철역 바로 가까운 곳에서 2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일렀었죠. 근데 요즘은 산모 관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도 안 했고 특히 뭐 출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산부인과 닥터를 보게 되면 여성분들보다 남성 닥터가 더 많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우선 그 출산을 하기 전에 우선 건강한 몸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화 사회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 고령 출산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예기치 않는 그런 기형아 출산율도 굉장히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획된 그런 준비된 임신이 있어야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되고 성공적인 그런 출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먼저 그러니까 임신 전의 관리, 그다음에 임신했을 때의 관리의 방법, 그다음에 출산했을 때는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은지, 특히 또 우리가 산모 관리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예전에 제가 2002년부터 2004년도에 그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저희는 사실 임산부 테라피 센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특히 저희가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제가 위치를 잡았던 이유는 지방에 있는 고객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동 동선이 또 특히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오픈하고자 해서 거기다 했었었는데요. 정말 많은 곳에서 오셨었습니다. 그때 뭐 대전, 그다음에 뭐 천안, 아산 이런 데서도 많이 오셨었는데요. 그때 보게 되면 이제 임산부들이 이제 그 신체적인 변화가 되면서 불편함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월수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병원이나 뭐 다른 데서 찾아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처치 방법이 너무 간단한 거죠. 그냥 뭐 온찜질 해라, 아니면 뭐 저기서 램프를 조사를 해라. 왜냐하면 어떠한 그 출산 후에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제 그 다양한 처방을 내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 아로마를 이용한 그런 마사지 터치를 이용해서 그래서 산모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산모 관리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저희가 예전에 썼던 그런 산모 관리 방법 중에서 뭐 지금도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레이키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레이키는 여러분들 특히 한방 미용 예술학과에서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체요법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레이키라는 영역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소개를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레이키는 우리가 산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양한 테크닉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감각적인 손만 있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먼저 말씀을 제가 보고요. 저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신 전, 그 다음에 임신 중간, 그 다음에 출산 후, 그 다음에 산모 마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을 하기 전에 그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저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체온 면역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 체온하게 되면 몇 도가 떠오르시죠? 36.5도, 37도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변화, 특히 이제 식문화의 변화가 있었었죠. 그래서 뭐 차가운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쏘이다 보니까, 특히 또 이런 그 의상, 패션에서의 그 다양한 트렌드 때문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할 거 없이 우리 몸이 냉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비만이나 부종이나 다양한 대사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암세포 아시죠? 암세포 같은 경우는 35도, 체온이 35도실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는 독이 되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는 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앞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체온의 미묘한 변화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열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BS에서 방영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체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특히 지금 영상은요, 저희가 캥거루 케어라고 들어보셨죠? 캥거루 케어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35도를 겨우 넘는 미숙아의 체온이 엄마 품에서 정상이 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Avec beaucoup moins de moyens que dans une néonatologie sophistiquée, on sauve beaucoup de vies. 반대로 병원을 찾는 사람의 10명 중 6명은 몸이 차갑습니다. 아부도우로 박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체온 면역학을 공개했고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끌어올리면 약이 되는 건강의 필수 조건 체온. 지금 당신의 체온은 안녕하십니까?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이곳에는 태어나자마자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30분 전 8개월 만에 1.3kg으로 태어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맡겨졌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미숙아의 경우에는 자기의 적절 체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36.5도 체온을 지킬 수 없는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인큐베이터의 온도는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0.5도, 0.2도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아이의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죠. 체온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아기들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생존의 첫 번째 조건 체온. 체온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아프리카 말리. 며칠 전 8개월도 다 채우기 전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기의 체온은 35.8도, 정상보다 0.7도나 낮습니다. Au niveau de, on a une seule unité, disons un seul service de néonatologie au Mali. Dans ce seul service de néonatologie, pratiquement il n'y a pas de couveuse. Donc la couveuse c'est juste un appareil dans lequel on met les enfants pour les garder au chaud pour maintenir leur température. Mais au Mali, il n'y en a même pas.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캥거루 케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간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프리카는
아기를 낳았을 때 의학의 혜택을 못 엄마는 받아서 절망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엄마의 체온을 이용한 이 절망을 희망으로 인큐베이터를 바꾸기 만든 위해 것이 바로 시작된 캥거루 것이 케어의 시초가 캥거루 되었습니다. 케어입니다. 아기를 엄마의 몸에 직각으로 세운 다음 두 몸이 맨몸으로 마주 닿게 하고 한 몸처럼 감쌉니다. 이렇게 온종일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지내죠. 캥거루처럼 말입니다. 엄마 품의 아기는 엄마의 체온을 고스란히 전해받습니다. 그러면 체온이 2도 정도 올라 정상이 되죠.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에 따라 규칙적인 호흡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보내온 모자와 양말도 신기고 기저귀도 채웁니다. 이건 역시 아기들의 체온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아기들의 체온을 올려주면 발육이 좋아집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돼 있고 우리 몸 또한 작은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0.5도만 떨어져도 닭살이 돋는데 이것은 체온을 올리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죠.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열을 잡아두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몸을 데워주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닭살이 돋는 거죠. 체온이 34도 아래로 떨어지면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심장박동이 느려지면 손발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39.6도 이상이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져서 인체에 열 생산이 많아집니다. 고온이 계속되면 열로 인한 장기와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반대로 체온이 정상 온도인 36.5도에서 37도 사이가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효소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인간의 체온이 36.5도 내외를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신진대사의 생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효소, 엔자임인데 그 엔자임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36도 7부에서 37도 그 사이여야만, 그 온도여야만 이 효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그 온도를 유지해야만 되는 그 생리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체온을 관리하는 시상하부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림프구가 줄어들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내려가고 체온이 상승하면서 면역력에 관계하는 림프구의 수가 증가합니다. 결국 체온이 오르면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체온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떨어집니다. 쥐 실험 결과 철망을 씌워 스트레스를 준 쥐들은 평상시 체온보다 2, 3도가 떨어지고 혈당 수치가 올랐습니다. 전형적인 암 환자의 증상입니다. 白血球のうち大体 40% ぐらいがリンパ球で私たちの免疫を支えてくれてるんですけど、このリンパ球がですねすごくストレスで減少するんですね。 하루 동안 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 사상체질과에서 진료한 환자는 모두 30여 명. 그런데 기본 검사 결과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체열 사진을 찍자 상당수 환자의 아랫배나 손발이 차게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냉증을 많이 호소하는 것은
사회 현상과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예전에는 모든 어떤 일상생활이 다 사람의 근육을 운동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기계가 대신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차가운 온도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그 외에 또 이제 깊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좀 있고 음식 생활도 상당 부분 사용한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앞서 체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일본. 도쿄의 한 온열 시술소입니다. 10여 개의 침상마다 환부 마사지를 받는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마사지 도구에서는 75도의 원적외선이 나오고 있죠. 今どのような手術を行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今はですね、悪いところを見つけてそこに熱を入れるということをしています。悪いところは暑さを強く感じるんです。暑いところを見つけてそこに熱を入れると。 시술을 받고 나면 아픈 곳에는 붉은 자국이 생깁니다. 이 손님은 유방수술 뒤에 몸이 차가워져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こちらに来るまでは血流が筋肉とかがこう張ってたんで血流がすごく悪くて自分でこう触っても冷たかったですね。で今は血の流れが良くなってるみたいなので体全体がこう暖かくなっ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 지금은 이곳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과 대만, 미국 등지에 지사를 냈고 요즘에는 온열 치료를 직접 배우려는 사람들까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하루에 100여 명. 체온요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다른 병원에도 체온요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체온과 건강의 관계에 주목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모임인 열린의학회, 한의와 양의 20여 명이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체온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적정한 체온이 36.5도에서 37도 맞춰졌을 때 우리 몸에서의 그 효소 작용이 왕성해지고 특히 저희가 그 부교감신경의 활동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림프구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 특히 저희가 출산을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 그 산모가 우선 면역력이 증진이 되어 있어야겠죠. 특히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이유로서는 저희가 요즘은 다양한 그 외부의 유해 물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물질들로부터 산모를 보호하고 태아를 보호하는데 이 면역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온 관리 중요성에 관련된 저희가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특히 저희가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내지 6배 강해진다라는 것을 아까 그 안경 낀 일본 닥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보 도우루라는 교수인데요. 그래서 체온 면역학을 먼저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정상 체온 하게 되면 36.5도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36.2도가 되게 되면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체열 측정기 보셨죠. 그래서 몸의 그 온도를 측정한 걸 보게 되면 이게 다 온몸에 구석구석이 이제 균일한 그런 컬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이제 파란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선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종이나 특히 비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조금 더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 온도가 되는 것이 바로 35도라고 하고요. 특히 저희가 그 암 치료하게 되면 그 방사선 케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요양병원이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지금 암 환자 대상으로 저희가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임상 치료에는 지금 다양한 요법이 저희는 쓰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메디칼적으로 쓰이는 그 치료 방법을 보게 되면 고주파 열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암 부위에다가 굉장히 강한 열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본의 센터는 75도의 열을 이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고온의 열을 표적으로 해서 그 암세포가 발생한 곳에 이제 쏘이는 것을 저도 가서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열 자체가 우리 몸에서 그 면역력을, 그러니까 암세포,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몸의 체온이 증가가 되면서 림프구나, 그러니까 NK 세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포가 증가가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이상 세포를 이제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열 처리가 많이 쓰이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의식불명.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이 정지가 되는 온도가 바로 27도라고 합니다. 이러게 되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체온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특히 여러분들 체온 관리만 잘해도 뭐 임산부를 떠나서라도 모든 현대인들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실 것이요. 보셨고요. 자, 그럼 이제 출산을 하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태아가 생기는지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산모 마사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1+1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죠, 이벤트. 하나가 누군가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테라피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산모 관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나중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어떤 고객은 신발이 짝짝입니다. 240이에요. 왼발은 240, 들어올 때 보면, 그리고 오른쪽 발은 250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의 모양은 똑같은데 발에 워낙 부종이 심하다 보니까 발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궁에 착상이 돼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한쪽에 하대 정맥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다리 쪽에서 한쪽에 부종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부종이 아주 너무너무 심한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산모 마사지를 받고 나면 갈 때는 이제 신발 한 짝을 싸갖고 와요. 그래서 올 때는 240이었던 신발을 싸갖고 와서 이제 두 짝을 신고 나가는 경우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선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모 관리라는 것은 산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 하나의 생명체, 지금 태어난 생명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생명을 만드는 그런 가이드가 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태아가 우리가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해서 이 태아가 개월수별로 어떻게 이제 형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를 알아야 이 성장에 따라서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이 착상하기 전까지 산모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 특히 착상이 되고 나서야 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1cm, 2cm, 10cm 나오면서 만삭이 되기 전까지 우리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관리해주는 것이 다 산모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피부 미용 쪽에서 몸을 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 외 분야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뭐 피부 관리나 뭐 다른 분야를 하다 보면 고객이 갖고 있는 증상을 하나만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요즘은 관리를 해주어야 또 치유라는 것을 해줘야 만족도가 더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아이가 그러니까 태아가 생성이 되는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출산할 때 보면 그 골반뼈가 벌어지는 장면이 그래픽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회전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특히 그다음에 이 영상은 제가 그 미국의 테드라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 교육적인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어로 나오는데 옥사이트가 이제 난자죠. 난자, 스펠, 네, 정자. 음악이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세포 분열을 거쳐서
1개월 차가 되겠죠? 자, 심장이 생기고 2개월 차 그렇습니다. 네, 척추가 형성이 되고 네, 장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출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자, 이렇게 해서 고귀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네. 자,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출산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성분들이 대다수이신 것 같아서 한번 번쩍.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전 출산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세요? 예. 앞에 계신 여기 선생님은 몇 명 출산해 보셨어요? 아이고, 뒤에 계신 분. 두 분이요? 예. 저희 엄마는 6명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애 낳는데 12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 큰언니랑 저희 막내 동생이 12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영상이 굉장히 아주 교육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상이 하나 있어서 공유하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이게 저희가 쉬는 시간에 한번 브레이크 타임 때 찾아보고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우선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났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세포 분열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저희가 태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1개월 차에 나타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 자궁 아시죠? 자궁을 보게 되면 역삼각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방광 뒤에 그 다음에 직장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제 작죠. 그 안에가 비어 있는 그 빈 공간의 하나의 삼각형 모양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그 주먹의 그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크기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이제 태아가 이제 생성되기를 이제 준비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죠. 자, 우선 수정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태아의 크기가 약 1cm 정도, 무게를 따지게 되면 뭐 나가지도 않죠. 그래서 보일까 말까 한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랬을 때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가 있는데 우선 몸이 나른하고 하품이 이제 나고
그다음에 좀 감기가 든 것처럼 약간의 미열이 그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저희가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우선 과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임신 초기에 뭐가 많이 생기죠? 유산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 초기라고 하면 몇 개월까지 잡던가요? 3개월, 그렇죠. 이럴 때는 저희가 산모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들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이게 피부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치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의학적인 메디컬적인 영역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시시비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리고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 초기에는 그 피시술자가 그러니까는 피시술자의 잘못에 의해서도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뭐 시술자가 마사지를 해서 잘못이 있어서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피시술자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가로를 해서 아니 조금만 무거운 걸 들다가 아니면 넘어져서 이래서 유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산모 마사지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5개월 이후. 왜 5개월 기준을 잡냐면 자궁의 착상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산모 마사지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저희가 경우의 수가 생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때는 저희 1개월 차가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차가 되는데 저는 이제 주수로 이제 그 주 단위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따가 동영상에 보시게 되면 막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것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심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장기들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예전에 아마 그 최근에 출산을 하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 검진을 가죠. 검진을 가게 되면 뭐 초음파 검사하는데 아이의 심장 박동을 들었어요. 쿵쾅쿵쾅쿵쾅 이 소리 들었다라는 말씀하시는 시기가 바로 이 2개월 차부터 검진이 다 가능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점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몸무게가 이제 뭐 4g 정도. 그래서 약 3주까지는 약 달걀 정도의 모양 크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해서 거의할 정도의 크기. 근데 이때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리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내가 임신을 했구나 아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1개월 차에는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럴 때 뭘 먹죠? 여성들이 잘못해서 약물을 먹는다거나 이러면 아이가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덧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요. 그다음에 쉽게 피로해지고 그다음에 이럴 때 유두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유두의 분비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과로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장거리 여행이나 이런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3개월 차로 넘어갑니다. 3개월 차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먹 크기만하게 이제 아이가 생성이 되고요.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때 되면 호르몬의 변동이 생기죠. 우선 생리가 멎으면서 우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피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은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량을 많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그 얼굴이나 특히 피지선이 많이 발달된 T존 부위, 그다음에 가슴의 Y자, 등의 중간에 이러면서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또 뭐가 생기냐면 임신성 기미가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임신성 기미는 어디에 생기던가요? 주로? 그렇죠. 눈 밑에. 한쪽에만 생기던가요? 양쪽 다 버터플라이 형태로 생기죠. 그래서 버터플라이 형태로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똑같이 생겨요. 근데 이 임신성 기미는 출산 후에 6개월 이후에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안 없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관리해야 되죠. 관리. 근데 평생 갑니다. 그래서 임신성 기미는요 6개월 이내에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안 없어지게 되면 그거는 6개월 이후까지 있다 그러면 평생 가는 기미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신체적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산모 관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데 요즘에 그 모든 거에 관리, 트리트먼트, 치유, 케어, 요법이라는 거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부분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특히 우리 인체를 팔, 다리, 뭐 머리, 배 이렇게 찢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인 케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모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고객이 산모가 나타나는 신체적인 불편한 증상만 이완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 케어가는 스킨케어가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변비가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산의 위험성이 아주 큰 시기가 바로 이 개월수죠. 그래서 우리가 11주 정도, 그러니까는 3개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제 4개월 차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 이제 배가 어떻게 되죠? 배가 이제 엎드리지 못하는 자세가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난 잠잘 때 나는 바닥에 철파덕하고 엎드려 잤어.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엎드려서 자는 것이 조금 이제 불편한 때가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슬슬 이제 배가 살짝 나온다는 얘기는 자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분 그러니까 주먹보다 약간 3분의 1 정도 하는 자궁이 점점 확대가 돼서 배가 나왔다는 얘기는 더 많이 확대가 돼서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 중에 보게 되면 가장 아주 강한 근육을 가진 게 어떤 장기일까요? 심장.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자궁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3.4kg. 어떤 아주머니랍니다. 어떤 여자분은 저희 엄마입니다.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는 4.2kg를 거기 배 안에다 넣고 있었어요. 바로 접니다. 제가 4.2kg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저희 우량아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우량아 대회 나가서 최우수상 못 받고 우수상 받았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굉장히 탄성이 굉장히 강한 근육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자궁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 빈 공간이 늘어나면서 다른 장기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얘가 요만한 것이 주먹만한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서 아기 머리 정도의 크기가 된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뭘 누르기 시작할까요? 장기를 누르겠죠. 그렇죠? 장기를 누르니까 이게 슬슬 어떻게 될까요?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임산부들은 추위를 잘 느끼던가요? 자, 그렇죠. 이럴 때 왜냐하면 고온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차 말부터는요, 4개월 차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출산 전까지 왜냐하면 36.5도와 36.5도가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인,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체온이 더 높아요. 그래서 더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땀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럴 때 그 질 속의 산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감염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 주변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산성인가요? 알칼인가요? 약산성인가요? 알칼인가요? 약산성인가요? 그렇죠. 약산성입니다. 약산성.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우리가 박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산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지가 되고요. 자, 5개월 차가 되면 이때부터는 조금 안정기에 들었습니다. 안정기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20주가 되면 태아가 자궁에 착상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신 분들이 약간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되면 이제 슬슬 자궁이 확대돼서 이제 멀리서 봐도 임산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또 본인 스스로가 산모 스스로가 좀 굉장히 편한 복장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를 좀 누르고 있고 그다음에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될까? 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신체 변화가 보행을 할 때부터 이제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특히 우리의 그 무게 중심이 보게 되면 인간이 이게 서서 다니는 것은 이게 좀 어떤가요? 균형 잡힌 상태인가요? 아니면 불균형 상태인가요? 한번 보세요. 머리가 더 무거울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신체를 누가 지탱하고 있나요? 그 얇은 발목이 지탱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구조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완전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직립보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중력의 영향 때문에 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산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앞에 또 뭐가 나와 있죠? 가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펴야 돼요. 그렇죠? 펴야 되고 특히 임산부가 되면 또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요. 그래서 임산부가 잘 고꾸라질 수가 있어요. 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를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할 거 이때부터 슬슬 요통이 오기 시작을 하겠죠. 요통이.
요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한 복장과 편한 신발을 신어주는 게 좋고, 특히 유두의 그 분비물이나 이런 것이 계속,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아마 그 출산하셨던 분들 아마 옛날 기억을 되새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두를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해야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이제 슬슬 시작될까요? 우리 몸에 색소가 증가가 되기 시작해요. 아까 3개월 차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기미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만 기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5개월, 6개월 차 들어서게 되면서 생식기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또 어디가 어두워지나요? 접히는 부위. 애가 부위가 시커매져요. 또 접히는 부위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은 목이 시커매져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과 이거 피부과를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근데 피부과에서 조화학과에 임산부라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받지를 않죠. 그래서 본인이 자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목이나 겨드랑이에 착색된 것이나 그다음에 생식기 주변에 착색된 거는 출산을 하게 되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이 6개월 차 빠르면 우리가 5개월 말부터 6개월 차 초순에 나타나는 또 색소 변화가 뭐가 있냐면 복부 중앙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임신선이 이제 슬슬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8선이 이렇게 가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로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6개월 차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 차 되게 되면 아이가 이제 손, 발,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이제 다 생겨납니다. 그래서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개월 차는 약간 뭐 요통이 생기고 허리가 결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아주 이제 눈에 띄게 허리 결림이나 요통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가 자궁이 확대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자궁저라는 게 있죠. 3번에 보면 자궁저가 뭘까요? 우리가 자궁이 아까 역삼각형으로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자궁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있어요. 자궁저라는 것은 자궁의 맨 상단부를 자궁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19에서 21cm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태아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허리의 결림뿐만이 아니라 이게 자궁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다리로 내려가는 정맥, 하대 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자궁이 그거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슬슬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다리에 부종이 발생합니다. 부종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6개월 차가 되면 이제 배를 의식적으로 이제 허리에 임산부들의 그 특징이 있죠. 보면 어디다가 손을 얹나요? 허리에다 손을 얹고 그죠? 약간 뒤뚱뒤뚱하면서 이제 균형 감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7주 차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임산부 관리를요. 아주 너무 뭐 그 전부터 5개월 차부터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자주 뵙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 시기가 바로 7개월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부종이 발생을 하는데요. 부종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때 뭐가 나타날 수가 있냐면 임신 중독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과 그다음에 뭘 동반하죠? 당뇨, 그다음에 단백뇨. 단백질에 그 오줌에 단백질이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임신을 하시고 나서 고혈압 환자들이 너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독증에 예전에 그 3가지 질환을 가진 사람을 임신 중독증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임신성 고혈압을 아예 떼놨습니다. 그만큼 임신을 하시고 나서 혈압 오르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개월 차가 되게 되면 자궁저의 높이가 20에서 24cm,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궁이라는 것은 그 천골의 안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20에서 24cm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거의 늑골 밑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조금만 걸어도 어떻게 될까요? 숨이 차요. 왜냐하면 조금만 걸어도 이게 어떻게 해요? 장기를 아까 자궁이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자궁이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장기를 당연히 누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그 장기 중에서 이제 늑골까지 차오르다 보니까 폐를 눌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만 걷고 조금만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숨을 헬렉헬렉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기. 그 다음에 갈비, 늑골을 누른다는 얘기는 어디에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늑골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개월 차에는요, 저희가 5개월 차부터 시작되었던 요통과 그 다음에 늑골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부터 가슴이 어떻게 되죠? 특히 임신을 하시게 되면 가슴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뿌나요?
그쵸? 많이 커지죠? 그냥 에마 부인 됩니다. 그쵸? A컵도 어떻게 해요? C컵, D컵 부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줘요? 마사지 잘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출산하신 분들 알 거예요. 전 잘 몰라요. 저희 언니가 저희 형부 머리 엄청 많이 뜯었어요. 뭐 때문에? 전몸살 때문에. 출산보다 더 아픈 게 뭐다? 전몸살이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7개월 차 되게 되면 유방이 이제 확대되기 5개월 차부터 뭐 3개월 차부터 거의 진행이 되지만 7개월 차 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막 복부도 이만큼 나와 있죠. 막 가슴도 유방도 나와 있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답답한 시기가 되는데 가슴이 갑자기 A컵이 있다가 C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디에 무리가 갈까요? 우리 신체 부분 중에서. 어깨, 그렇죠. 그래서 겸비통이 이때 호소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겸비통. 그래서 겸비통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가 당기면서 뭐가 생길까요? 신체 변화 보니까 배가 당기는 듯한 느낌, 뭉치는 현상. 배가 왜 당길까요? 자궁이 확대됐으니까. 자궁이 확대되면서 그 위에 피부가 감싸고 있겠죠? 피부가 어떻게 늘어나는 거죠. 피부가 이제 슬슬 늘어나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그러다가 고무줄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다 못하면 나중에 끊어지죠? 피부는 어떻게 되나요? 찢어지나요? 피부 찢어지나요? 그렇죠. 우리 찢어진다고 표현 안 하고 튼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튼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튼살 예방 관리라는 것을 우리가 4개월 차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조금씩 배가 나오는 시기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튼살 관리가 되겠죠. 근데 7개월 차 되게 되면 4개월 차부터 미리 예방 관리를 안 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복부의 그 아랫배 있죠. 하복부의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스트레치 마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특히 우리가 이럴 때 되면 굉장히 가려워져요. 특히 이제 내가 임신 7개월 차인데 가을과 겨울이랑 같이 겹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가렵겠죠. 더 가려워요. 특히 왜냐하면 우리가 습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착용하는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체에 있는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수분들이 다 탈수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증과 더불어서 튼살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특히 우리가 이제 출산하고 나면 여성분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죠. 우울증이 왜 걸릴까요? 그 출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것도 있지만 특히 또 뭐요? 체형의 변화 그리고 자기의 피부의 변화에 때문에 슬픔을 많이 슬퍼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튼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기면 관리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미리 예방 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튼살이라는 것은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섬유 자체가 이게 늘어나다 못해 걔가 고무줄처럼 어떻게 된 거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은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꿰매 주든가 아니면 그 피부를 뭐 잘라 버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잘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 자체를 하나하나 있는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스트레치 마크는 옅어지게는 할 수 있어요. 현대 의학이나 케어나 시술의 방법으로는. 근데 완벽하게 낫는 거는 치료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8개월 차가 되겠네요. 8개월 차가 되게 되면 이제 많이 힘들어져요. 이때부터 슬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산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이제 곧 나오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이제 각종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각종 증상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 겸비통, 가슴 때문에 겸비통. 그다음에 뭐요? 자궁이 확대되면서 척추가 뒤로 제쳐지다 보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요통 발생할 수 있고 자궁이 확대되다 보니까 위로 눌렀어요. 늑골, 그쵸? 늑골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자궁이 또 확대되면서 또 누구를 누를까요? 다양한 장기들 눌러요. 변비 완전 최고치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디요? 골반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골반통. 그래서 우리가 천골 있죠. 특히 꼬리뼈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뭐 침을 맞는다거나 이런 것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온찜질이나 이런 거 많이 하라고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 옴찜질보다는 옴찜질도 하면서 터치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꼬리뼈에 나타나는 통증과 그다음에 골반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이 확대되다 보니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더 불어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또 누를까요? 치골 아시죠? 치골에 또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되면요, 조금만 뒤돌아서게 되면 어디 가고 싶어요? 화장실. 조금만 뒤돌아서게 되면 또 화장실 가고 싶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막달이 되면 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이면서 우리가 이때는요, 부종이 부을 대로 아주 띵띵 부었어요. 그래서 부종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종과 함께 정맥류는 7개월 차부터 발생할 수 있지만 이때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다리에 진하는 현상. 그래서 막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갖고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또 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슬슬 이제 임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불규칙한 자궁의 수축. 그쵸. 이것 때문에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뒤에 나오겠지만, 가진통이라고 하죠. 가짜 통증이 이제 발생하면서, 내가 출산을 하나? 내가 양수가 터졌나? 병원을 가야 하나? 뭐 어디다 전화를 해야 하나? 이런 시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요, 우리가 평생 그 청소하지 못했던 배꼽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배꼽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늘어나면서 화끈하게 다 보여요. 화끈하게 그 겹겹이 그 들어있던 때들을 우리가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죠. 이제 긴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자궁에서 이제 아이가 나올 시기가 이제 준비가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언제든지 출산할 수가 있고 가진통이 느낄 수 있고 온몸에 통증이 다 있고 특히 우리가 막달이 되게 되면 자궁이 위에 올라가 있던 것이 어떻게 되죠? 어르신들이 이제 아유 이제 출산할 때 됐겠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잖아요. 올라가 있던 자궁이 슬슬 내려와요. 그래서 치골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신에 저희가 각 그 개월수별로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를 봤어요. 근데 이 산모관리라는 것은 이런 산모에게 나타나는 신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트리트먼트, 이럴 때는 어떤 트리트먼트, 특히 또 다음 달에 나타날 수 있는,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는 트리트먼트에 대한 예방 관리가 또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산모 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임신 중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체 변화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신 초기에, 그 다음에 임신이 막달았을 때 저희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저희가 여성분들 가장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얼굴에 나타나는 기미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가 알고 지냈던 분은 목과 그다음에 겨드랑이 그다음에 이렇게 그 생식기 주변에 너무 과색소 침착이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반증 아시죠? 백반증처럼 그 피부색이 너무 이게 차이가 나게끔 부분적으로 시커먼 거죠. 백반증은 하얗게 색소가 빠지지만 이제 그런 것과 같이 무슨 달마시안 된 것처럼 그 고객의 몸이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그 고객 몸을 달마시안에 비교한 건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안 계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색소 침착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산모들이 아무거나 잘 쓰나요? 산모들이 아무거나 잘 먹나요? 먹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외형적인 것에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안전하게 요즘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도파멜라닌이라는 것이 많이 분비가 돼서 또 뭐가 과색소 침착에 또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면서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거, 뭐 모자를 써라, 선글라스를 껴라, 그렇죠? 뭐 외출을 조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좀 피해라, 그다음에 외부 노출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먹는 비타민 C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먹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논문을 보게 되면 먹어도는 상관은 없는데 요즘 아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모는 그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출산하다가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본인이 혼자 있다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산모 마사지 하신 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임신성 기미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특히 이거는 어떻게 또 추측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엄마가 출산했을 때 기미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딸내미들 같은 경우에는 100이면 100 다 기미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튼살입니다. 튼살, 스트레치 마크 어디에 많이 생기던가요? 복부에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튼살 크림 바르잖아요. 근데 그 산물을 놓고 교육을 잘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복부에 바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데만 발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개월 차 되고 8개월, 9개월 되게 되면 이게 복부가 밑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막 가렸거든요. 왜냐면 배가 굉장히 막 지금 어떻게 팽창되고 지금 늘어날 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려움증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복부를 많이 발라줘야 돼요. 이 치골 밑에. 근데 여기는 안 발라. 그리고 이제 잠자다가 무의식적으로 막 긁어. 나중에 보다 보면요, 이제 출산하고 다 이렇게 보면 하복부 밑에 있죠. 치골 바로 위에 윗부분에 튼살이 있어요. 내가 튼살 크림 발랐는데 근데 거기는 미처 못 바른 거죠. 특히 또 어디 발라야 되나요? 골반에. 이 골반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또 많이 생긴 줄 아세요? 팔뚝 있죠? 여기. 이 부분에. 저희가 그 아줌마와 아가씨를 구분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하던가요? 팔뚝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발라줘야 되나? 유방 발라줘야 돼요. 유방 어디 발라줘야 돼요? 여기 밑에 부분 많이 발라줘야 돼. 바르다 보면 여기만 또 발라. 위에만 발라요. 그래서 많이 발라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튼살 크림이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막 굉장히 찬반론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안 바르는 것보다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적정하게 보습을 주어서 건조증만이라도 해소해주는 것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그래서 그 하복부뿐만이 아니라 유방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튼살 예방과 목적으로 여러분들 그 석고팩 아시나요 혹시? 석고팩 많이 아시죠? 그래서 유방통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유방통이 여기는 안 써 있는데요. 유방통을 또 미리 예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하신 분들의 100이면 100 하시는 얘기가 출산보다 더 아픈 게 유방통이라고 그래요. 전몸살이라고 하죠. 전몸살. 근데 전몸살을 저희가 조금 더 유식하게 전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유방통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유방통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면 림프 충혈이라고 나와요. 림프의 충혈.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그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이것이 막혀가지고 여기가 유방 주변이 딱딱해지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온열 관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이나 7개월이나 8개월, 뭐 9개월 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석고할 때 그 프로세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뭐 튼살 크림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고 뭐 거즈하고 온열 관리를 해주게 되면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근육이 막 뭉쳤어, 막 응어리가 막 져서 막 경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게 되면 이완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 관리할 때 이 유방 마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종이 올 수가 있어요. 부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신 부종이 옵니다. 전신 부종이. 그죠? 부종인지 살인지 모르게 구분되게 부종이 오죠. 이게 살일까 부종일까 이러면서 구분되지 않게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붓는 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부종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부종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부종이 생겼다가 빨리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부종이 있으면서 우리 몸에서 과잉의 수분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수분이 빨리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시간이 정체가 돼서 우리 몸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그 수분 안에는요 그냥 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단백질과 우리 몸에서 분비한 노폐물,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영양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경화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셀룰라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셀룰라이트.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하고 나게 되면 어디에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나요? 그렇죠. 뭐 허벅지, 골반, 하복부, 팔뚝. 그래서 아가씨와 출산하신 분들의 그 비교할 때 팔뚝을 보면요 굵기가 다르고 쉐입이 다른 것이 바로 이런 우리 순환계에 부종이 왔다가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이 경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 체내에 쌓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쌓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종이 자주 오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이런 거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부종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모든 일반인들은 부종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누워서 잤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면 손발이 부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종이 얼마만큼 오래
지속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부종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부종이라는 것은 산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부종의 그 시기를 빨리 단축시켜 주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비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의 부종이 아주 문제입니다. 다리의 부종. 특히 우리가 이 자궁이라는 것이요, 이 아이가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태동이 저희가 보통 빠르면 5개월 말부터, 그러니까 24주 정도부터 그러니까 22주 차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막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자궁이 어떤 날은 오른쪽 다리가 부어 있고 어떤 날은 보면 왼쪽 다리가 부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또 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부종이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부종이 생기게 되면서 또 임산부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맥류죠. 정맥류. 특히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요즘은 좀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걸로 많이들 없애시기도 하는데 출산 후에 이것이 그러니까 출산 전에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출산 후에 나타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 정맥류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출산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죠. 특히 젊었을 때 모릅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중년이 돼가게 되면 다리에 이제 많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맥류도 왜 생기는지 아시죠? 정맥이 어떻게 된 건가요? 혈관이 팽창이 되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잉의 혈액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 마사지는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뭘 촉진시켜 주면 좋을까요? 산모 마사지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가 수기요법 중에서 하는 원리와 똑같죠. 우리가 하는 방향성이 다 똑같죠.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근데 산모 마사지는 거기다 플러스 돼야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태교입니다. 태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관리다. 산모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이 세상에 태어날 새 생명을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태교가 같이 들어가면 더없이 좋은 산모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저희가 쉬었다가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